왕이 무릎을 꿇었어. 그것도 9번. 이마가 얼어붙은 흙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 사방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겨 있었어.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 아니, 열 수 없었어.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칼날처럼 모두의 뺨을 스쳐 지나게 할 뿐이었지. 파란 용포를 입은 조선의 왕은 노란 군복을 입은 청나라 황제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 땅에 닿은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그 붉은 자국이 하얗게 설이 내린 땅 위에서 섬뜩하게 번져나갔어.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 심장이 발밑으로 꺼져내리는 기분. 나라가 내가 발딛고 선 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 그 순간의 치욕과 절망, 그 공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볼게. 지금으로부터 아주 조금 떨어진 미래. 2026년 3월의 서울이야. 나는 퇴근길, 익숙한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어.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게 오르던 기름값이 오늘은 또 얼마나 나를 놀라게 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광판을 쳐다봤지. 리터당 1980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가 뛰어오른 가격이었지. 가득이요 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5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힘없이 말하는 내 목소리가 나조차도 낯설게 들렸어. 주유기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동안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는 소식.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바닷길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었어.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앵커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됐고 남편과 주말에 외식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회사는 괜찮을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류비가 이렇게 오르면 버틸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어. 내 월급, 내 일자리, 우리 가족의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대한 위협이었지. 강대국들의 싸움에 왜 우리가 이렇게 피말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 남편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이러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닐까 몰라.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담긴 불안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느껴졌어. 그 순간이었어. 어디선가 아주 오래되고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 냄새 같기도 하고 퀴퀴한 집단 냄새 같기도 한.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말발굽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어. 이 불안감, 이 무력감. 나는 분명 이걸 어디선가 느껴본 적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 뼈에 사무치도록. 눈을 뜨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파트 천장이 아니었어. 낮고 거무죽죽한 흙벽과 듬성듬성 이형을 엮어올린 지붕이었지. 나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 놓인 거친 삼배 이불을 덮고 있었어. 몸을 일으키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스며들었어. 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지. 1619년의 한양. 나는 그 시대로 와 있었어. 내 이름은 이서였고 며칠 전 북쪽 국경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였지. 세상은 온통 뒤숭숭했어. 저 북쪽 만주벌판에서 여진족을 하나로 모은 누르하치라는 자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200년 넘게 하늘처럼 떠받들던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명나라에서는 우리 조선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닥달했고 임금인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10,000명의 군사를 보냈다고 했어. 내 남편도 그 군사들 틈에 섞여 있었지.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소. 이보게 들었나? 임금님께서 강홍립 장군에게 싸우는 척만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후금에 투항하라고 밀명을 내리셨다더군. 한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오랑캐와 다를 바 없는 짓이다. 라며 분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괜히 저 무서운 후금 놈들을 자극해서 뭘 어쩌자는 건가?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와 같은데 공연히 우리 백성들만 죽어나갈 뿐이지. 임금님께서 현명하신 게야. 라며 옹호했어. 나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지. 다만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어. 명나라를 위하든 후금을 위하든 제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만 돌아오기를. 솔직히 저는 이 광해군이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든 이 작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명분과 의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엇이 더 중하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외줄타기 같은 외교는 위태로웠지만 한동안은 평화를 지켜주었어. 사르후 전투에서 우리 조선군은 명나라의 명을 따르는 척하다가 후금에 투항했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대부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 내 남편도 몇 달 뒤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 나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스스로 그 평화를 걷어차버렸을 때 시작되었죠. 조정의 신하들은 광해군의 실리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자 오랑캐에게 굴복한 치욕이라며 비난했어. 임금은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았다는 소리가 궁궐 담벼락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갔지. 결국 1623년 서인 세력들이 군사를 일으켜 궁을 장악하고 광해군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 그리고 그의 조카인 능양군을 새로운 왕, 인조로 추대했지. 이것이 인조 반정이야. 그날 밤 한양은 온통 횃불과 칼날 그리고 비명으로 가득했어. 나는 남편과 함께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지. 창밖으로 번뜩이는 칼날과 사람들의 절규가 밤새도록 이어졌어.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 세상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새로운 임금님은 광해군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 이제야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하고. 후금과의 모든 교류는 끊겼고 국경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 명나라 황제는 직접 서신까지 보내 인조의 의리를 칭찬했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지.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 남편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지. 그는 사르우 전투에서 후금 군대의 무서움을 직접 본 사람이었으니까. 여보, 저들은 우리가 알던 오랑캐가 아니요.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 이렇게 대놓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소.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1627년 분노한 후금은 3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어. 정묘호란이었지. 그들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우리는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어.
다행히 그때는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조건으로 화의를 맺고 전쟁이 끝났지만 그 상처는 깊었어. 하지만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어. 임금을 신하로 삼겠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지. 인조와 신하들은 격분했어.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인가. 끝까지 싸워 의리를 지켜야 한다. 척화, 즉 화친을 배척하자는 목소리가 조정을 뒤덮었어. 주화파, 즉 화친을 주장하는 신하들은 역적으로 몰려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 그들의 주장은 백성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어. 우리 역시 분노했으니까. 어떻게 감히? 1636년 겨울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쳐들어왔어.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지. 그들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개성을 지나고 있었지.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할 시간조차 없었어. 급히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지. 남편도 증집되어 산성으로 들어갔어. 나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남한산성이 저 멀리 보이는 산기슭에 작은 촌락으로 피신했어. 매일 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산성 쪽을 바라보았지. 저 안에 내 남편이 그리고 이 나라의 임금이 갇혀 있었어.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어. 눈은 쉼없이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지. 산성 안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 식량이 떨어져 군사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집과 가죽까지 씹어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 말들은 이미 다 잡아먹은 지 오래라고 했지. 청나라 군대는 산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소리쳤지만 성 안에서는 여전히 싸우자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해. 항복은 치욕이다. 죽어서 의리를 지키자. 그들의 결의가 담긴 외침은 산 아래까지 들려오는 듯했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갔어. 47일.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 속에서 버틴 시간이었지. 성 안에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버틸 식량도 남아있지 않았어.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심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거야.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 서문을 통해 걸어 나왔어. 그의 뒤를 수많은 신하들이 따랐지. 나는 멀리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어. 왕의 행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지. 삼전도, 지금의 송파에 차려진 청나라 진영까지 그는 걸어가야만 했어.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 그저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왕의 권위를, 이 나라의 자존심을 바라볼 뿐이었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높은 단상 위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인조는 단상 아래 흙바닥에 엎드렸지. 300우 고두리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오랑캐에게 행하는 가장 치욕적인 항복 의식이었어. 쿵, 쿵, 쿵. 그의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직이 흐느꼈지. 돌아보니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된 노인이었어. 나라가 망했구나. 그의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어. 여기저기서 억눌린 통곡이 터져나왔지. 나 역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어. 내 남편은 산성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나는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했지.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벌처럼 느껴졌지. 그나의 삼전도에서 본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혔어. 의리를 지키겠다던 그 맹세는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지. 다시 2026년의 서울.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연일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섣불리 한쪽에 줄을 서선 안 됩니다. 400년 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너무나도 똑같았어. 명분과 실리, 의리와 생존. 나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어. 이마에 닿는 손바닥의 감촉이 서늘했지. 400년 전 그 흙바닥의 냉기와 지금 주유소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을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 광해군은 힘이 없었기에 그의 실리 외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인조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명분만을 쫓다가 나라를 끔찍한 재앙으로 몰아넣었지. 힘없는 자의 외교는 구걸이고 현실을 외면한 명분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야. 그건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지.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기름값 전광판 앞에서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삼전도의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던 한 왕의 그림자를 보았어.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내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지. 다시는 그런 치욕을, 그런 절망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 우리가 발딛고선 이 땅의 역사를, 그 아픔과 교훈을 잇는 순간 비극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 네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명분과 실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